네, 지금부터 제4차 비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윤순봉 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님이십니다. 간단한 양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봉 고문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삼성그룹 비서실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신경영연구실 및 경영전략실 실장을 역임하시면서 삼성그룹의 신경영 이론 정립과 전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후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삼성서울병원 차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혁신의 전도사로 불리우셨고요. 삼성의료원의 최첨단 의료기술 도입 등 선진적인 의료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공익재단 대표이사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고민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공익사업의 틀을 체계화하셨고 경제정책 그리고 경영전략 분야의 혁신 트렌드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윤순봉 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지금 자가캠에 있어서도 또 많은 교수님과 그리고 학과장님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자가캠의 분위기를 부총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기 윤순봉 전 고문님 오신다고 그리고 아까 교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영의 혁신의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윤 고문님의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교무위원님들 또 학과장님들 또 자가캠 행정부서의 팀장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저희들 경청하고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시간 동안 고문님을 모시고 특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순봉입니다. 원래는 제 목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봄만 되면요 4.19부터 5.16까지 한 달 동안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거의 죽습니다. 막 눈물, 콧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어젯밤 오늘 아침에 항히스타민제를 너무 많이 먹었더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신을 제가 스스로 못 차릴 정도로 조금 그런데요.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체에서 말씀을 듣고 비전 포럼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퓨처 블라인드 뉴스, 두 번째 미래 트렌드 5가지, 세 번째 챌린지, 네 번째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맹 퓨처 블라인드 뉴스. 케빈 켈리, 와이어드라는 IT 최고 잡지죠. 파운딩 이그제큐티브 에디터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연전의 인에비터블이라는 책에서 미래 세상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프로토피아. 유토피아 좋은 세상, 디스토피아 지옥 같은 세상. 프로토피아가 조금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프로토피아의 프로는 프로세스의 프로, 프로그레스 프로입니다. 이분 말씀은 프로토피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하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버드의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지구상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에는 일종의 예견하는 기계로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물 중에서 나중에 이거 좀 합시다 하면 나중에 하지. 나중에라는 개념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다. 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원숭이죠.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인간입니다. 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은 최소한 100년을 준비를 해야 되죠.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5가지 미래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밑에 4가지가 제가 오늘 조금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네오사피엔스 신인류, 유목화, 지혜, 시뮬레이션 이 4가지입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서는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지식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이 속도가 이 초단위로 바뀐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혁명인가라는 퀘스천이죠. 제가 볼 때는 다보스 포럼에 회장을 하고 있는 클라우 슈왑 회장이 만들어낸 일종의 마케팅 상품입니다. 지금은 바뀌어 있는데 초기에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은 광고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가트너가 매진되고 있는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18년, 19년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또는 독일 사람들이 쓰는 인더스트리 4.0 또는 하버드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disruptive technology, 파괴적인 기술. 맥킨지가 선정한 파괴적인 혁신 12가지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또는 인더스트리 4.0, disruptive technology가 오히려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최근에 또 있는 AI 간단하게 넘어가죠. weak하고 strong이 있는데요. 제가 총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AI 전문가신데. weak는 인간을 도와준다는 거죠. 알파고 이야기를 하죠. 알파고가 이세돌 선생을 이기고 나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보면 저는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슈퍼컴 1202대하고 인간의 싸움이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제로인데요. 36시간 만에 뭐 어떻게 됐고 72시간 만에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이라도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데 19 곱하기 19가 아니고 20 곱하기 20으로 둔다라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백전백승은 아니라도 최소한에 제가 볼 때는 이세돌 선수가 백전 51승은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체스 이야기인데요. 카스파로프가 IBM 딥블루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 뒤에 끝난 게 아니고 이 체스 게임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스타일이 프리스타일입니다. 기계들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기계 대 사람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 대 사람끼리 편을 먹는 걸 저희들은 켄타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성적을 보면 AI끼리 편 먹는 것보다는 사람과 AI가 편을 먹는 게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에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이 표현을 어드밴스드 체스 또는 켄타로우스 체스 또는 사이보그 체스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기계가 힘을 합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세돌 선수한테 슈퍼컴 한 대만 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00전 51승을 할 것 같습니다. IBM에서 AI를 총괄하고 있는 존 켈리 교수 같은 분들 결국은 휴먼하고 머신이 척을 지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이게 소프트 AI 또는 위크 AI다라는 거죠. 스트롱 AI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가장 선두에 서 계시는 분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싱귤레리티라는 책을 내셔가지고요. 결국은 기술의 리턴 속도가 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면 2045년에 AI가 인간의 지능을 이긴다는 거죠. 같은 쪽에 서 계시는 분들이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게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분이 닉 보스트롬. 이분이 쓰신 2014년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
제가 한번 강추를 드리는데요. 보면 스트롱 AI에 대해서 아주 소개가 잘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뜨는 분이 막스 테그마크라는 분입니다. 라이프 3.0이라는 책도 있고요. 제임스 바렛 이분이 쓰신 책은 Final Invention, 언젠가 인간이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AI를 만드는 순간 나머지 발명은 다 AI가 하니까 인간의 최종적인 발명품이 인간보다 조금 앞선 AI의 발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스트롱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리전스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요, 스트롱이 되면 이런 거죠. 이세돌 선수가 100점 100패를 해도요, 이세돌 선수는 자기가 바둑을 두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100점 100승을 해도 알파고는 스스로 자기가 바둑 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AI, 스트롱 AI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뭐 한 2, 3년 전부터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AW가 넥스트가 아닌가, Artificial Wisdom이다. 뒤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가 네오사피엔스인데요. 현재는 우리나라 수명이 전 세계 4등입니다. 란셋 논문 재작년에 나온 거 보면요. 2030년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세계 최초로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어간다. 현재는 일본이 최고죠. 프랑스가 따라잡고 있고 우리나라가 수명이 가장 길어질 것이다. 20년 사이에 수명이 6살이 늘어납니다. 10년에 3살, 1년에 0.3, 1년 살면 살수록 수명이 4개월씩 늘어난다는 거죠.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오래 살려고 그러면 한국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래?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평균 수명 개념은 잘 안 맞죠. 유아 사망률로 들어가고 중간 사고수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래? 라고 물어볼 때 적절한 용어는요,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평균 수명이고 요게 최빈 사망 연령이죠. 우리나라에 올해 10,00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별로 쭉 나이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돌아가는 최빈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 최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 20년, 30년쯤 돌려보니까요. 30년 동안에 남자가 9살, 여자가 7살이 늘어났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고 등등 해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20세 여자가 최빈 사망 연령이 116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대생, 20살짜리 여대생은 앞으로 96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자분 중심으로 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80이 7년, 60이 35년, 40이 63년, 20이 91년을 더 사시는 거죠. 120살이 과연 가능할까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00세 이상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6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115세까지 돼 있고 125살까지 나와 있고 17년에 126에서 129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ITBT, NT를 감안하지 않은 지금의 기술로서 뭐 생체를 바꾸고 뭐 이런 게 하면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ITBT, NT가 바뀌면 140 이상은 뭐 당연히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 첫 번째 타겟 목표가 인간 150세. 이게 첫 번째 상업화 목표죠. 질문인데요. 메노포절, 폐경이죠. 포유류 중에서 폐경을 하는 동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사람이 폐경을 하니까 모든 동물이 다 폐경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구상에 폐경을 하는 동물은 현재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 두 번째가 들새고래.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에 보면 범고래 킬러 웨일도 폐경을 한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폐경을 하는 동물은, 메노포즈를 하는 동물은 셋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메노포즈 이후에 인간의 삶을 뭐라고 부르나요? 고령화라고 부르죠. 근데 저희들이 고령화라고 부를 순간 고령화는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개념 속에는 여불로 산다,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 수명이 60, 70대는 종족 번식의 임무를 50년을 하고 우리나라 평균이 46에서 55가 되니까요. 종족 번식으로 50년 하고 10년, 20년 남으면 고령화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종족 번식 50년 하고 나서 남는 기간이 60년, 70년이면요, 고령화가 아주 불가능하죠.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산 임무를 끝낸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고 네오사피엔스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오사피엔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노마드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250억 된다, 150억 된다, 100억 된다, 70억 된다. 저는 100억에 겁니다. 이 지도는 인구 숫자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는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하고 인도, 남아시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대개 보면 앞으로는 북반구 인구가 줄어듭니다. 남반구가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반구는 줄고 남반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생산 가능 인구는 북쪽은 없고 남쪽만 늘어나면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마다이제이션이라는 용어에서 유행을 하는데요. 과거의 이동은 동에서 서 또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렛 다이아몬드 청균서를 보면 동서간에 이동을 했죠. 마이콘드리아 DNA, 목에서 내려오는 DNA를 보면 당연하게 동서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경로는 이렇지만 결국 사람들이 살던 데는 전부 다 온대지방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간 이동이 아니고 남북 간 이동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20억 늘어나는 인구 중에서 북반구는 5억이 줄고 남반구가 30억이 늘면요, 어차피 이 30억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 자체가 이민자들 이동인데요. 근데 지금 규모 자체가요, 해봐야 10만, 100만인데요. 앞으로 25억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움직이는 규모가 10만, 100만이 아니고 1000만, 억 단위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요새 같으면은 OECD에서 아젠다 중에 제일 큰 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인데요. 한 20년, 30년만 지나면 OECD 국가들 간에 이민자들 몇 명 받을래? 우리 1000만 받을게, 당신들 500만 받아라. 아마 이런 게 핫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거죠. 자카탈리는 유목하는 인간에서 인간을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착민과 비자발적 유목민과 자발적 유목민. 비자발적은 인프라, 사회 인프라에 깔리고요. 자발적은 하이퍼, 아주 상위층에 깔리는 거죠. 예술과 문화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또는 돈을 벌러, 돈을 쓰러, 여행을 하러 이동하는 사람들이죠. 인프라들은 미국의 히스패닉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미 하이퍼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강남의 레지던스 가보시면요, 그 많은 레지던스들이 꽉꽉 찹니다. 누구냐? 라고 하면 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그 법원 앞에 가보면 뭐 월스트리트에서 법률하는, 뭐 동경에서 법률하는, 홍콩에서 법률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거씩 레지던스 살거든요. 골프장 요새 가보시면요, 젊은 애들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물어보죠. 누구냐? 이러면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아, 저 친구는 뭐 어디서 온, 뭐 월스트리트에서 온 누구, 뭐 주로 아주 전문직 정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인프라 유목민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구로공단에 가면 잘 보이지만 하이퍼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미 엄청난 숫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카탈리 이야기는요, 정착민도 몸은 한 군데 정착되어 있지만 이미 하루에,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사이버 스페이스를 한 2-3시간은 다니는 것 같거든요. 젊은 친구들이야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은 다니겠습니까? 몸이야 한 군데 정착되어 있지만 입이 버추얼로 유목입니다. 그래서 아탈리 이야기는 인류의 미래는 하이퍼든 인프라든 정착민이든 누구나 다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위즈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면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다음에 AI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감히 AI 혁명은 사이언스 혁명의 끝이고 위즈덤 혁명이 아마 4차 혁명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혁명이 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사냥을 하든지 채집을 했습니다. 근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헌터 게더러들 다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 파머 노마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파머 노마드들이 다 죽었습니까? 썸씽 메이커로 바뀌었죠. AI가 사이언티픽 다 대체하고 나면 다 죽습니까, 인간들은? 결국은 위즈덤으로 바뀔 것이다. 위즈덤에다가 ER을 붙인 겁니다. 저희들이 지할 때 지하고 지식할 때 지하고는 틀리죠. 지의 지자는 밑에 해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해일자는 밝게 안다. 위즈덤 원을 봐도 위즈는 와이즈고요. 덤은 저지먼트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한다. 인간이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으면서도 가장 활용이 되지 않는 것,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펴펴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 머릿속에 있는 엄청난 지혜는 다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knowledge intelligence에서 위즈덤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단계에서 바로 점핑을 하면 위즈덤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열어갈 수 있는 건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2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 첫 번째가 연륜입니다. experience. 논어에 보면 지행용운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안다는 단계가 5가지다. 머리로 알고, 할 줄 알고, 사람을 쓸 줄 알고, 사람을 가리킬 줄 알고, 결과를 평가할 줄 알아야 진정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 인텔리전스라고 할 때는 제일 위쪽입니다. 머리로 안다.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5가지를 할 줄 알아야 저희들은 지혜죠. 인바디드가 돼야 됩니다. 명장 이야기를 하죠. 제가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한 3년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나무망치 하나 들고 통통통통 라인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열어봐. 소리가 다르거든요. 열어봐 하면 이게 파이프가 눌러붙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한 지혜는 파이프가 눌러붙는다 안 눌러붙는다는 지혜는 세계 최고죠. 가장 충만할 때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그냥 떠나고 봉급 5분의 1 받고 아파트 수유로 가는 거죠. 지혜가 소멸이 됩니다. 안동 종갓집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할아버지가 어제 약주를 하시면 담아 나오는 치즈라는 물김치, 최고의 해장국이죠. 이거 먹으면 속이 확 다 풀립니다. 이분이 공부로 배웠겠습니까? 학문으로 배웠겠습니까? 시어머니, 시할머니 등 넘어서 배운 게 이 치즈죠. 지혜롭죠. 우리 의대학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어려운 있을 때 외과 의사들 보면
손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가장 뛰어난 서전은 공부를 잘하는 서전이 아니라 손끝에 머슬의 메모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해가지고 수십 년 경력을 받는 이유가 근육에 수술 기술이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죠.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만시간의 법칙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연륜 익스피리언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스템 1이죠. 다니엘 캐너만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상을 받습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그분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 Thinking Fast and Slow입니다. 사람 머리 속에는 fast가 있고 slow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하고 매일 의사결정을 하는데 에러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2는 늦고 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노력이 많이 들고 복잡한 의사결정이고 신뢰성은 높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경기입니다. 타자가 평범한 내야 땅볼로 물러나는데요. 문제는 부러진 야구 방망이 일부가 관중석을 향한 겁니다. 관중석으로 날아간 무시무시한 방망이는 야구장을 찾은 두 소년을 향했는데요. 아마 저 아버지가 시스템 2를 작동해서 배지 날라오는 속도, 네팔의 속도, 힘이 계산하다가 아마 아들이 한 대 맞았을 겁니다.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행위 중에서 대부분이 95% 이상이 시스템 2가 아니고 시스템 1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티머시 윌슨 교수 같은 분들은 이거를 Adaptive Unconscious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응적인 무의식. 블링크, 2초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knowledge나 intelligence에서 wisdom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IT 전략 가지고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으로 간다. 근데 요새는 인텔리전스가 뜨니까 사회에게 들어간단 말이죠.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가는 거, AI라는 게 인포메이션에서 knowledge나 인텔리전스로 가는 거. 되게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되게 간극이 없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갭이 있다. 이 갭은 이 갭보다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위즈덤은 이게 대단히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시뮬라시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뮬라시옹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저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 이 시뮬레이션이죠.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을 영화를 했다. Is it okay? 영화 Like 주인공이 you play 되어나는 Thomas Anderson. 키아누 리비스라는 I had to read 배우인데요. Baudrillard. I had to read Out of Control, which was about systems, evolution, robots. And then there was another 감독이 영화 book which 찍기 was 전에 evolutionary psychology. 시뮬라시옹의 Those were three 시뮬라크라는 books 책을 that they wanted 반드시 me 읽어라. to read 이 before I 사람 다 even 읽었다는 거죠. 이 영화에도 이 책이 나옵니다. 첫 장면에요. 시뮬라시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적인 거. Hey, 2000 pre-flare, the gear is armed. 지들한테 익숙하죠. 관념적인 시뮬라시옹을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플라톤은 세상의 이데아, 그리고 이데아가 현실에 비춰진 리얼리티,
그다음 리얼리티 그림자 덧없는 것이 시뮬라숑이다. 시뮬라숑은 시뮬레이션의 불어식이고 명사는 시뮬라끄릅니다. 그죠? 시뮬라숑이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덫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품을 만들 때는 시뮬라숑을 썼습니다. 그리스 예술품 보면요, 항상 이 몸을 반을 자르면 아랫도리보다는 윗도리가 훨씬 더 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쳐다보면 위에가 길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충실한 재현이냐 의도된 조작이냐, 시뮬라숑이 의도된 조작이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영동대교를 건너면서 보니까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글자가 바로인데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뮬라숑을 활용을 한 거죠. 칸트를 거치고 니체를 거쳐서 시뮬라숑이 점점 가치를 가지고 보드레아리를 거치면서 시뮬라숑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시뮬라숑이라는 거는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 같은 가짜,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 같은 가상을 시뮬라숑이랍니다. 호접지몽이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팩트, 사실이 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대상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퍼셉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의 상식은요, 내 리얼리티만 강하면 누구나 다 이거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 리얼리티 강한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남들한테 어떻게 퍼셉션이 되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리얼리티만 없고 퍼셉션만 있으면 이거는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리얼리티도 강하고 퍼셉션도 강하면 상징 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은 조금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sort of a philosophic concept that a 지금 돌아가는 sufficiently advanced 세상이 civilization will be able 시뮬레이션 to create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a simulation. Yeah, maybe you've answered this before. A simulation. I've had so many simulation discussions, it's crazy. Okay, so because In fact, it got to the point where basically every conversation was 버추얼 리얼리티 해보면 사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30년 발전되다 보면 사실과 시뮬레이션도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닉 보스트롬 논문을 보면 그까지 가기 전에 인류가 멸망을 했다? 아니다.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인간이 안 산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경제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정도 있다가 이 시뮬레이션이 아주 발전이 됐을 경우에 실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가상세상에 넣어서 돌려보자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수십억 개, 수백 개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리얼리티일 가능성은 수십억 분의 1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닉 보스트롬이죠. 근데 왜 이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요, 지대넘냐 아시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아시죠? 이 네 명이요, 대한민국을 흔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대염lat을 처음 알았을 때 벌써 팟빵에 들어가 보니까 다운로드 건수가 1억 건이 넘었고, 책을 사서 보니까 이게 벌써 제가 한 3년 전에 샀는데 100만 건이 팔렸다는 거거든요. 방송에 나오고, 요새 아마 젊은 애들 있는 강연에 가면 이 최 사장 아마 최고의 강사일 겁니다. 그 본따스 만드는 게 알설신자, 청설신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식의 축적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44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600년간 지식의 축적 방법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신문에 실리고 라디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이게 유명해지는 순서죠. 지금은 유명해지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먼저 텔레비나 팟빵 이런 데 먼저 나오고 오디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논문을 합니다. 근데 TV가 유튜브로 바뀌고
오디오가 팟캐스트로 바뀌고 신문이 오디오 신문으로 바뀌고 책이 오디오로 바뀌고 강의가 무크로 바뀌고 사이에 사진, 그래픽, 웹툰이죠. 요새는 이게 지식과 지혜가 만들어지는 순서입니다. 옛날에는 텍스트가 이 정도 되었고 비디오, 오디오, 포토가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세상,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텍스트는요 시스템 2고 비디오, 오디오, 포토는 시스템 1입니다. 텍스트는 의식이 지배를 하고요. 이쪽은 멀티미디어는 무의식이 지배를 합니다. 이성이 지배를 하고 감성이 지배를 합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의식이 정상이고 무의식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무의식이 정상입니다. 무의식의 아주 특수한 형태가 의식입니다. 무의식에 각성이 들어가고 인식이 들어가고 생각을 하고 뭐가 더해지면 저희들은 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 생활 중에서 의식을 갖고 생활하시는 게 몇 프로나 되시겠습니까? 맥시멈 10%요? 안 될걸요?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비디오, 오디오, 포토가 의식을 통하지 않고 무의식을 직접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오감이 지배하는 영역은 이쪽입니다. 전두엽이 아니죠. 이거를 내피질의 난쟁이라 그러는 건데요. 마치 감각이 난쟁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감각의 세기를 그림의 크기로 만드는 거죠. 손가락이 아주 강하죠. 혀, 입, 발 이런 데는 약하고요. 이거 3D로 만들면 실제 감각의 크기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의 위치는 이쪽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영역은 이쪽이죠. 의식 이성은. 근데 오감은 전두엽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이 강하냐 하면 의식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비아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시뮬라시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뮬라시옹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걸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 영향을 미칠까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을 어떻게 남들이 퍼셉션을 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 방법이 시뮬라시옹이라는 거죠. 기술이 바뀌고 네오사피엔스가 출현을 했고 유목세상이고 지혜세상이다. 그리고 세상은 다 시뮬라시옹이 지배를 하면 네오 제네시스 신세상이 온다. 세 번째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은 항상 늦게 따라갑니다. 갭이 생기죠. 갭에서 챌린지가 한 6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가모스 챌린지입니다. 가모스 결혼하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초연령이 이렇게 되고 있고 과거에는요 50년 동안 재생산하고 10년 20년 더 살면 죽으니까 근데 50년 중에 결혼생활 20년 정도 하고 60년 7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우리나라 결혼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인데요. 저는 경제연구소에만 한 20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책만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 게 9988-234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훅 가게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가 7.4%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미 16%까지 올라갔거든요. 의료비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 빼면 세계에서 첫 번째죠. 의료비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50부터 들어갑니다. 60, 70, 80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죠. 5분의 1을 육박을 한다. 30% 육박한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90조에서 400조. 벌써 숫자 단위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내두면요.
제가 볼 때는 몇십 년만 지나면 GDP 중에서 거의 한 30%가 의료비로 들어갈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 의료비를 지금의 더블 15% 수준까지만 통제할 수 있으면 GDP가 하늘에서 5 내지 10%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3%거든요. 국방비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봉착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의대 학장님도 계시지만 이 컴프레션 오브 모비디티입니다. 이건 뭐냐면 빨리 죽는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병이 있어서 꼬랑꼬랑 하다가 빨리 죽어요. 장수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약보다는 예방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는 거,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세대 간의 갈등. 노인들의 나라다라는 거죠. 출산율, 전 세계에서 공지.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몇십 년 있다가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대한민국 5천만을 딱 줄을 서면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62세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바뀌는 거를 한번 보시죠. 아마 애들을 보려고 그러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빨리 바뀔 것 같아요. 경도석이 아니고 앞에는 어린이석.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부양비가요, 생산 가능이고 이렇게 낮아지는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생산을 하고 60명이 얹혀 살아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게 지속 가능한 세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아마 세대 간의 갈등이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해 하면 아들이 무조건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3대 내지 4대가 살아야 될 텐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살아야 될 텐데, 아마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유목 챌린지인데요. 이건 아마 대학하고도 막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것 같은데, 2017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정부가 두 번을 발표를 했어요. 2년 전에 발표하고 올해 발표를 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요. 대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 피크를 치다가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를 제가 연장을 해서 끝까지 쭉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98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0이 됩니다. 그 그래프대로 간다 그러면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2년 전에 87년 남았다라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올해 발표는 81년밖에 덜 남았어요. 이 기준은 지금의 출생률, 지금의 사망률, 지금의 인구 유입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막고 있지만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히스패닉하고 감옥 두 가지입니다. 절대 히스패닉들을 막지 못합니다.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급속하게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이퍼든 이 인프라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위즈덤 챌린지인데요. 제가 아까 저기 AI에서 AW가 가는 길이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AI에서 너무 뒤졌어요. 투자, 사람, 기술, 교육. 제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미국하고는 10년 이상 뒤진 것 같아요. 중국하고는 우리가 한 3, 4년 이상 뒤진 것 같아요. AI도 가지만 AW로 동시에 가자라는 게 제 주장인데요. AW가 얼마나 지나느냐 하면 데이터를 모으면 인포메이션이 되죠. 그죠? 인포메이션을 모으면 날리지가 되죠. 이 날리지는요, 날리지 전체가 아니고 형식지입니다. explicit knowledge입니다.
익스프리테시스를 합하면 전체 날리지 인텔리전스가 되죠. 이걸 합하면요, 인간의 rational한 conscious까지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unconscious, emotional까지 합하면 이 conscious도요, 논문은 주로 Western, Educated, Industrial, Rich, Democratic한테 나옵니다. Weird conscious를 인간 전체 합하면 Human Consciousness가 되고, 이걸 전체를 합하면 지식에서 지행용운병을 합해야 위즈덤이 됩니다. 사람이고요. 더본. 제가 더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물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이 전체의 주파수의 몇 분의 1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건 못 보지 않습니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분의 1쯤 될 것 같습니까? 만분의 1요? 100만 분의 1요? 자료를 보니까 10 트릴리언, 10조분의 1. 이 가시 영역입니다.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한정적인가, 제한적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위즈덤이 합해지면 코퍼레이티브 위즈덤으로 간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겔 같은 사람들은 벨트가이스트, 잘 아시는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우주가 깨어난다. 다음 데아타르트, 샤르덴 같은 사람들은 누스피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집단 지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 지혜가 만들어진다. 좀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까지가 AI 영역입니다. 요 넥스트 영역도 AW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요. 위즈덤 인스터리도 많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게. 위즈덤을 창조하고 마이닝하고 크리에이팅하고 쉐어링하는 영역입니다. 석유에 비유를 하면요, 석유가 만들어지는 영역, 마이닝 채굴을 해야죠. 큐레이팅 정료를 해야죠. 그다음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역이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삼아 무궁무진한 영역이 될 거 아니냐. AI 비교한다 그러면 AI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영역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제가 조금 더,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티피셜이 앞으로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 AI가 진행이 되면 모든 잡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런 잡이 살고 저런 잡이 죽는다 하는데,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위즈덤의 극단과 이모션의 극단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중간 영역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인간의 구성을 위즈덤하고 이모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요, 나누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A 브라더즈인데요,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AW는 Artificial Wisdom, AS, Artificial Sense, Emotion, Neo-Sapiens인데요. YG 영역 중에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까지, 날리지 인텔리전스까지는 AI가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AW가 조금 더 커버를 할 것 같아요. 이모션 부분에는 Artificial Sense가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고 더 커버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게 아마 Artificial Emotion이랑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아마 지능 영역보다는 훨씬 느리게 진행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50년, 100년 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합하면 AN의 영역이다. Artificial Neo Sapiens의 영역이다. 결국 남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위즈덤의 끝단이든 안 그러면 이모션의 끝단이든 아주 감각적이든 아주 지혜롭든 중간은 아티피셜이 거의 다 대체할 거. 물론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얼마나 도입되냐, 확산성이 높느냐, 기술적인 적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속도는 틀리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AN의 영역이고, 결국 지금 20세가 앞으로 96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얘가 100살이 됐을 때 80년 후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은 양쪽 극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에서 네오사피엔스, 노마드, 위즈덤이 들어가면 시뮬레이션까지 합해지면 네오제네시스가 된다, 이런 건데요. 마지막 챕터 4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저도 집에 애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이게 아니고 요새 젊은 것들만큼만 해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집트 파피루스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Announce this next performance. To call these guys international superstars honestly feels like an understatement. Making their US TV debut, make some noise for BTS! BTS만큼만 해주면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대한민국을 테스트베드 컨트리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이제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 이런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테스트베드. 한국. 한때 세계 IT 혁신의 중심이자 테스트베드였던 곳. 글로벌 IT의 별들이 새로운 제가 2004년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디지털 실험실로 만들자. 이 강연을 한 200회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디지털 테스트베드, 디지털 노마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 당시에는요. 전 세계가 신제품을 만들면 대한민국으로 다 들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만들면 대한민국 고객들이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에요. 대한민국에 와서 실험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린애들이 오케이 하면 전 세계를 팔았어요. 프린터, 무슨 프린터? 모바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와서 6개월 있다가 사업자 갖다 팔았어요. HP가. 그 다음에 모토로라 처음 만들어서 한국에서 6개월 실험하고 문제 없어서 전 세계로 나갔어요. 대한민국이 모든 디지털 첨단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디지털 모르모트가 됐어요. 그때 참 대한민국 대단했죠. 지금 디지털 하면 지금 등수도 지금 못 매길 정도로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테스트 베드가 됐을 때, 신문명, 신문화의 테스트 베드가 됐을 때 전 세계에서 하이퍼 노마드들이 들어옵니다. 연구소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부가가치가 들어옵니다. 이게 강소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을 네오사피엔스들이 살아가는 네오제네시스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고 우리 한민족들은 위즈덤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하이퍼 노매드가 돼야지만 대한민국은 변방국, 속국, 오랑캐국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제가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실험국가가 돼야 됩니다. 네덜란드가 지금 그 쥐털만한 나라가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덜란드는 지구 최초로 트러스트와 실험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보내죠. 주식을 팔려고 그러니까 시장이 없잖아요. 그 주식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발명을 했습니다. 모든 개념을 세계 최초로 실험하는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실험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겨우 3만 불 넘었습니다. 6만 불 가야 됩니다. 제품, 상품,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절대 6만 불 못 갑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4만 불 가기 힘듭니다.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대인이 세계 부를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만듭니까? 반도체를 만듭니까? 테레비를 만듭니까? 자동차를 만듭니까? 안 만드는데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벌죠? 시스템하고 컨셉 가지고 돈을 법니다. 테레비 라디오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거는 3만 불, 4만 불 떼고요. 5만 불, 6만 불 되려고 그러면 문명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6만 불까지 가는 길은 신문명을 창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문명의 실험장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문명의 모르모트가 되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고령화, 네오사피엔스, 노마드, 위즈덤 이런 걸 우리 스스로 실험을 하자 이거죠. 실험을 하면 전 세계 하이퍼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컨셉을 대학에 엮는 거는 제가 대학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요. 하여튼 제 나름 소설이니까 한번 뭐 좀 선택을 하셔서 가려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러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스토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텔링,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라. 스토리텔링을 하라. 세 번째는요. 스토리텔링만 하면요. 아까처럼 시뮬레이션이 되면 상징 조작이 됩니다. 상징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텔링에 맞도록 자기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딜리버링 비즈니스를 새로 디자인을 해라. 그러니까 큰 꿈을 꾸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모든 제도, 시스템, 상품, 서비스 다 바꿔라. 이 세 가지 단계거든요. 그레이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있을 때 이거 참 학장님 많이 보셨죠? 제가 어려운 CEO를 4년 8개월 하면서 딱 하나만 머릿속에서 갖고 있었던 거 골라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혼이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최우석 부회장이라고 제가 10년 모시는 제 보스가 있는데 제가 어려운 CEO를 가니까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질문이 있다. 말씀하시죠. 삼성의료원의 영혼은 뭔가? 예. 그 어른이 세브란스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세브란스에 가니까 세브란스에는 기독교 정신이라는 영혼이 있더라. 서울로 이들을 가보니까 대한민국 1등이라는 영혼이 있더라. 아산을 가보니까 칼제비다라는 영혼이 있더라. 삼성의료원의 영혼은 뭐냐?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영혼이 있는 조직과 영혼이 없는 조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 영혼은요, 많은 책에서 보면 로프티하고 앰비셔스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데이셔스여야 된다. 이 영혼은 지극히 담대해야 된다. 사람들이 앗! 하고 놀랄 정도로 담대한 영혼을 꿈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마틴 루터 킹 박사는 꿈을 꿨습니다. 흑인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손을 잡고 뛰노는 세상. 실제 or threaten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hen we are not doing right by the American people. 이렇게 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케네디가 스푸탄지크 가지고 소련한테 뒤지자 우리는 인간을 달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과학혁명이 일어났거든요. M. 앤더슨의 마크가 C가 캔서입니다. 캔서에 빨간 줄을 딱 껐는데요. 참 담대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구상에 암을 없애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니세프 필리핀 제로.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물이 나빠서 죽고
19,000명 이상이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이 죽고, 이런 사망을 우리는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빌리빈 제로입니다. 담대하죠. 황당하고 담대하지만 이런 영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감히 질문 하나 던지면요, 과연 우리 대학에는 어떤 영혼이 있는가? 벽자에 걸어놓은 장식품 말고 실제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매일 느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영혼이 뭔가? 병원에서는 제가 석 달을 고민해가지고요, 환자 행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의료사회에서는 이건 엄청난, 정말 택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환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행복해야지,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뭐 이야기가 굉장히 길지만 정말 이 환자 행복이라는 이 키워드를 의료원의 비전으로 내놓는다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거를 한번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김용학 총장이 연대 총장으로 취임할 때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한 120세 시대를 대비해서 했으면 오히려 맞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현재 이야기입니다. 뭐 96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중에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잡으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애들이 앞으로 80년 동안 뭐 먹고 살 건지 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교육에서 학습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고요. 근데 학습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메타러닝 아니겠습니까? 더블루프 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은 그냥 학습하는 거고요. 그 더블루프 러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뭔가를 가리키고 주입하고 이런 건 앞으로 AI가 다 끄고 이미 뭐 강의하시다 보면 뭐 꺼내서 보면 맞다 안 맞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뭐 AI하고 인텍션만 잘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위저덤의 끝부분하고 이모션의 끝부분에서 어떻게 러닝하는 방법을 러닝을 할 거냐, 더블루프 러닝을 어떻게 가리킬 거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양극단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난타시는 그 선생님이 저희 대학에 무슨 보직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원장을 맡으셨죠. 제가 볼 땐 그게 이쪽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센티멘트 또는 이모션의 끝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적 영역만이 아니라 저런 감각을 전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일반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의 양끝단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미래에 데블로프 러닝을 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 학령 인구 보면 참 비극적이죠. 이게 2년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올해 나온 자료를 복사를 위에 해보면요. 2년 만에 정부의 적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리키고 싶어도 가리킬 학생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9세부터 25세를 학생이다 라는 가정은 지금 다 깨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객 자체가 없는데.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거는 20살 때 가르치고요. 철학, 역사, 심리학 이건 한 60살 때 좀 가르쳐야 한 60살 살아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타겟이요. 이제는 19세부터요 80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25세부터 80세가요 뭐 평생교육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떻게? 굿투그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통섭입니다. 어려운 자료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러닝시키는 방법이 ITVU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박사 땄다 해봐야 하나 뭐 깊이 연구하는 방법 정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T자로 바꿔줘야 되고 V자로 바꿔줘야 되고 최소한 U자로 바꿔줘야 막 지혜롭다 슬기롭다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의대 학자분이 계십니다만은 저 의대에 계속 저 병원에 있을 때부터 복잡기 이론 꼭 해야 된다. 진화론 해야 된다. 한의학 가르쳐야 된다. 한의학 말씀하다가 제가 그냥 거의 멱살 잡힐 뻔했는데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인재 방문 중에서 이걸 알면 정말 논문도요. 임팩트 팩터 2배짜리 3배짜리 나옵니다. 인재 방문에서 생각을 안 한 융합을 하면요. 요까지가 이제 굿이고요. 그레이트로 가보죠. 명사의 창조, 명사의 응용, 명사의 확산, 동사의 창조인데요. 역사의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동사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명사 응용, 명사 확산은요. 막 이름이 있든 없든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이야기 해볼까요? 전화기 발명은 메우치 또는 그레함벨 둘 중에 하나죠. 누가 먼저 발명했다 이거 모르지만 저저간에 전화기를 발명했다 명사를 발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한 사람이 모바일 폰으로 만들었죠. 이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는 최초로 모바일 폰이라는 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응용한 게 IBM이죠. 응용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을 응용을 한 게 LG 프라다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서로 먼저다 라고 주장을 하죠. 요까지는 이름이 남아있죠. 삼성은 확산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팔아서 세계 1등이 됐죠. 그 다음에 극적인 진환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구글링이라는 동사를 창조를 했습니다. 동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죠. 그 다음에 명사를 창조해야죠.
그거 안 되면 명사를 응용해야죠. 그거 안 되면 명사를 확산을 합니다. 우리가 동사 중에서 구글 하면 옥스퍼드 사전이 나오거든요. 스카이프도 나옵니다. 페이스북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롤러브레이드가 벌써 아이 롤러브레이드 하면 나는 롤러브레이드 탄다 아닙니까? 아이 페이스북 하면 나는 페이스북을 한다. 구글링 아이 구글 하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동사를 창조한 그레이트 컴퍼니들입니다. 제록스 카피 뜬다가 제록스 한다 아닙니까? 굿투 그레이트인데요. 국내 1등 하자, 세계 50등 하자. 이거는 명사의 확산이죠. 그죠? 응용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죠. 명사의 확산이죠. 세계에 없는 네오사피엔스의 네오제네시스의 테스트베드 실험 대학을 만들자.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명사의 응용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100등인데요. 전 세계. 1등을 되는 방법은요. 1등한 사람 전례를 밟으면 절대 1등 못 됩니다. 최고로 가봐야 한 40등, 50등에서 끝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혀 서지 않은 전략을 돌파를 해야 1등이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옛날에 국자감, 태학 이런 거 빼고 정규 과정으로 학위를 발급하면서 근대식 교육을 하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 대학이죠. 그러니까 볼로냐 대학이 이게 108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볼로냐 대학인데요. 실제 859년에 만들어진 대학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알카라윈이라는 대학인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볼로냐 대학 생기기 220년 전에 알카라윈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모로코에 가면 페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페즈라는 도시에 알카라윈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절반은 모스코고 절반은 대학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대학이라는 명사를 창조를 했죠. 이거 뭐 이름만 있는 간판만 있는 이런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요. 이슬람 문명이 유럽 문명을 훨씬 앞섰어요. 이 알카라윈 대학인데 실베스트 2세 교황이 알카라윈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여기서 뭐를 배우느냐 하면 이슬람 과학을 배워가지고 이탈리아로 넘어가요. 이분이 유럽 최초로 로마 문자를 없애고 아라비아 문자를 가져가요. 그때부터 유럽이 아라비아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는 1, 2, 3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 볼로냐 이런 데가 훨씬 앞선 줄 아는데 실제 세계 최초의 대학은 아프리카 페즈에 있는 알카라윈 대학입니다. 알카라윈 대학은 명사를 창조를 했죠. 그 다음에 대학 넘어가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예를 들었어요. 정말 소설 같은 꿈인데 SKKU가 명사화가 된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스쿠 이라면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게 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명사다. 이 소설입니다. 이래 되면 이건 정말 역사 이름 남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쿠잉 하면 이거는 명사다. 지혜로움, 지혜다움 이런 걸 스쿠잉이라 한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왜 이런 정말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며칠 전에 성대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조금 봤어요. 이거저거. 이게 성균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자님 말씀이 뭘까? 우리가 근하기념을 따른다 그러면 과연 공자님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페이지대로 줄 긋고 해라.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낼 때
종이를 까는데 종이 술잔에는 꼭 원숭이 그림이 있어야 되고 번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재래를 할 때는 구장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따지라는 거냐? 그건 아닐 것이다. 저는 결론은 이래야 됐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라. 그게 공자님 말씀 아닐까요? 강론은 저는 몰라요. 유학은 전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배운 상식 가지고 성균관의 이념은 뭘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라. 위즈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벌써 이게 명사의 창조, 명사의 응용, 동사의 창조까지 들어가면 사실 이건 소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제 나름대로 그린 그림은 스쿠잉이라는 게 위즈드마이징하고 똑같은 이야기고 스쿠라는 게 위즈드마이저라는 동사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로서 대학은 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담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뜨는 우리나라 모델의 얼굴은 북방계 몽골리안들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 80 내지 85%가 북방계입니다. 북방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는 칸, 대한민국 할 때 한, 사만 할 때 한, 징기스칸 할 때 칸. 저는 감히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지 말고 그레이터 칸 리퍼블릭, 위대한 칸의 나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유목민 기지를 어떻게 살릴 거냐? 아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은 첫째 가벼워야 된다. 뭔가를 소유를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가벼워야 돼요. 두 번째 어디 얽매이면 안 됩니다. 생각이든 행동이든 자유로워야 되고 남들을 환대를 해줘야 되고 항상 환경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고 어딘가에 늘 접촉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의 정신을 지녀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강의하면서 다닌 키워드인데요.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려야 된다. 톤주쿠크에 가면요. 비문이 있습니다. 돌글 제국의 장수인데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 것이다. 정착민들은 길이 있으면 간답니다. 유목민들은 내가 가면 길이 만들어지더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윤수문 고문님께서는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엔티알러지 약을 드셨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거와 상관없이 더욱더 열정 강의와 또 좋은 내용을 강의해 주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냥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집중력 높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윤수문 고문님께서는 아까 제목이 미래맹에서 탈출하기 그리고 미래 환경 변화와 우리 성균관 대학교에 있어서의 진화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좋은 디렉션을 많이 주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에 삼성서울병원 사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우리 영혼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아까 받으셨다고 그러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때 모든 병원의 종결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학교로 다시 그거를 바꾼다 그러면 모든 교육의 종결자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돼야 되고 그만한 위상과 지위를 만드시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사실 1시간 20분 동안 더 많은 내용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이 더 많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허락지가 않아서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까 그렇게 합니다. 먼저 인사케미든 자가케미든 오늘 여러 가지 강연하신 내용 중에서 꼭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스템 경영공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의람대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시뮬레이션이랑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이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아주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데이셔스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죽음을 질병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질병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연구에 대해서,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미래가 어떨지 정말, 병원에서도 그 CEO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한 2,000장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한 3시간짜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적으로 제가 계산한 인간의 수명은 129세 정도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바뀔지 모르는데, 그건 아주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그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그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가캠에서 질문을 하셨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인사캠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기조초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테스트베드 하여간 그런 컨셉으로 이제 좀 과감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강의 중에 약간 저는 그렇게 캐치를 좀 했는데요. 그렇게 테스트베드, 글로벌 테스트베드 대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이제 CEO를 하신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비전을 만드셔야죠. 근데 비전의 요건은 상징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대이라면 사람들이 뭐를 떠올리시나요? 상징물이 있어야 됩니다. 상징물이. 제가 조금 기분 나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의료원청 갔을 때 진료는 서울대에서 하고 수술은 아산에서 받고 장례식은 삼성에 가고 그게 벌써 수십 년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런 소문이 팍 돈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때 서울대학 떨어지면 성대 갔거든요. 성대가 억울하면 재수해서 서울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랭킹을 보면 TH 이런 데 보면 랭킹이 최근에 연대 앞서고 고대 앞서고 카이스트 앞서고 랭킹 2로 올라갔는데도 사람들이 지속해서 그런 게 있어요. 올드 패션들 입장에서 젊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게요.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핸드백이다. 칼막스 이론에 따르면 핸드백의 가치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입니다. 사용가치라는 것은 보자기만 있으면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보자기나 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 팔면 교환가치가 되는 거죠. 10만 원짜리. 근데 상징가치와 차이가치는 뭐냐면 그게요. 에르메스 핸드백이다 라고 하는 순간 1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부의 상징이다. 명품의 상징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에르메스 백 중에서 버킨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킨백 살려고 그러면 1년 기다려도 못 살잖아요.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버킨백이 싼 게 5천만 원에서 비싼 게 3억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셀레브리티들이 버킨백 많이 들고 다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딸이 버킨백을 들고 갔다가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백을 든 거 보고 불태워서 없앤 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막 지탄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은 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에르메스와 버킨백을 생각을 하시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라고 그러면 성대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대학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남들이 복제하기 힘든 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메타 스토리죠.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말로 풀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애플 사과. 기억에 나는, 역사에 기억에 나는 사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뉴턴, 예, 또. 예, 또. 예, 또. 예, 또. 또. 예, 또. 아모리. 또. 자. 사과 다 나왔습니다. 8개 나왔어요. 그 사과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트로이 사과도 스토리가 있고, 아오모리 사과도 스토리 있고, 애플도 스토리가 있고, 아담과 이브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뉴턴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 텔링대로 모든 우리 조직의 대학의 시스템과 인프라와 사람과 이걸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양수겹장이죠. 상징도 강화하고, 아까 저게 말만 하고 안 하면 이건 상징 조작이고 무너집니다. 그거는 바로. 그러니까 말도 하고 시스템도 바꾸면 상징 조작에서 상징 강화가 되는 거죠. 요 이야기는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예. 그거 원하시면요, 제가 다른 자료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다른 자료하고 동영상 등으로 된 게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2시간 이야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예. 네, 이제 많은 시간이 돼서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교무위원님들, 학과장님들, 아니면 우리 교수님, 그리고 직원생의 모든 분 중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이제 이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 소프트웨어 대학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거의 다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물론 틀린 생각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시스템 1형과 시스템 2형에 있어서 시스템 1형 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시스템 1형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시스템 2형을 지향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1형으로 전체적인 환경이 변해가고 흐름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 쪽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둘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 개인도 전체적인 흐름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양쪽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제가 혹시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제가 시스템 1 쪽으로 너무 기울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제가 아마 그걸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그럴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식 무의식에서 의식을 너무 생각하고 이성 감성에서 이성을 너무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이쪽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쪽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그니트로닉스가 진행이 되면요. 코그니트로닉스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뇌파를 인지를 하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가능하면 그거를 귀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시그널 장치를 달고 핸드폰하고 또 똑같은 건 그죠?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 귀에 때리고, 그럼 그게 뇌파를 건드리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언어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뇌파를 뇌파로 전달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보면 50년, 100년 지나서 그게 불가능, 초기 막합 상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이성과 감성이 구분이 없죠. 한꺼번에 합해지는 거죠, 이게. 한번 그런 것까지도 소설 같은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을 드리면 사실 윤순봉 고문님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저도 이제 사회적 직권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학교로 돌이킨다고 하면 한 가지 고언을 이제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랭킹으로 82, 더 100위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깊숙이 들어왔고 또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이제 10위권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연구 역량과 그리고 업적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이제 총장님께서 또 새로 바뀌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는 좀 더 많은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성균관대학교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전에 많은 고민하셨던 내용을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쏟아서 좀 고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주제를, 제가 제 주제를 하는데 제가 그까지 공부가 덜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힌트를 드린 것 같고, 그거를 막 응용해서 하시는 거는 또 학교 몫이 아닌가 또 싶고, 제가 요까지 딱 하는 게 제 입장에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정말 저와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이전의 경험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성균관대학교 어디로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우리 고문님께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